명저, 까칠하게 보기. 한국의 말콤 글래드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읽은 후 내가 작가로서 평가받고 싶은 말이다. 물론 말콤의 책에 소소한 오류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남다른 글의 구성 능력, 상식과 편견을 깨는 예상치 못한 통찰력이 가득했기에 그는 내 글쓰기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했다. 기자 출신이었던 글래드웰이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회과학 분야의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였다. 이 책은 사회적 유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밝힌 책으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가, 마케터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책의 여러 부분이 흥미로웠지만 나는 말콤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재해석하는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제노비스 사건과 티핑 포인트.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젊은 여성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 그녀는 노상에서 범인에게 3번이나 공격을 당했는데 한 번은 칼에 찔리고 도망가다가 강간을 당하고 다시 도망가다가 칼에 찔려 사망했다. 사건의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이 사건이 뉴욕타임스에 보도되자 시민들은 다른 이유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의 목격자는 무려 38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38명의 목격자의 저자 아벨 로젠텔은 이렇게 말했다. 제노비스 양이 공격을 당하는 동안 목격자 38명 전원이 전화기를 들지 않은 이유를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중략. 하지만 그들의 냉담함은 사실상 대도시의 다양성 중 하나이다. 이런 냉담함은 대체로 심리적인 생존의 관건이 된다. 중략. 자기 이웃과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다른 대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생활에서 불가피한 조건 반사이다. 아벨 로젠탈의 해석은 매우 탁월해 보이며 도시의 차가움을 향해 뭔가 뜨거운 교훈까지 준다. 하지만 말콤은 그 뜨거움에 찬물을 끼얹는다. 컬럼비아 대학의 비브 라텐과 뉴욕 대학의 존 달 리는 한 실험에서 방에 있는 한 학생에게 간질 발작을 연출하도록 시켰다. 옆방에 오직 한 사람만이 있는 경우 그가 달려와서 도와줄 확률은 85%였다. 하지만 자신 이외에도 4명이 발작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 경우 그들이 달려올 확률은 불과 31%였다. 이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을 때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희석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제노비스 사건에서 38명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격자가 많았기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의 사건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간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이후에 나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된다. 제노비스 사건과 슈퍼 괴짜 경제학. 경제학자인 스티븐 레빗은 슈퍼 괴짜 경제학에서 제노비스 사건을 세세하게 추적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경찰은 범인이 제노비스를 3번에 걸쳐 공격했다고 말했고 신문은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으며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 공격은 2번이었다. 또한 경찰은 목격자가 6명이라고 했는데
사건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목격자가 38명으로 부풀려졌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 첫 번째 습격은 새벽 3시 20분에 아파트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인도에서 일어났다. 제노비스가 비명을 질렀어도 깊은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어볼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창문을 열어봤더라도 인도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첫 번째 습격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두 번째 습격은 아파트 건물 현관에서 일어났는데 6명의 아파트 주민이 이를 목격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은 만취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인 어린아이는 창문 밖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하고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 아버지가 경찰에 전화로 신고를 했지만 당시는 911이 없었고 전화교환소에게 전화를 건 후 경찰서의 교환원에게 다시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에 시간이 꽤 걸렸고, 경찰이 대응했을 때 이미 제노비스는 숨진 상태였다. 스티븐 레빗은 한마디로 한 여성을 살해하고도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꺼린 탓으로 유명해진 사내가 결국에는 착한 이웃들의 신고로 붙잡혔다는 얘기다 라고 말했다. 스티븐 레빗의 취재는 사실에 가까웠고 해석도 매우 논리적이었기에 결국 말콤의 제노비스 재해석이 우스꽝스러워지고 말았다. 물론 티핑 포인트라는 책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재해석에 감명을 받았던 나는 실망감에 탄식이 나왔다. 게다가 레빗은 경제학자이지 기자가 아니며 오히려 말콤 글래드웰이 기자이다. 그런데 레빗은 기자의 주요 덕목인 취재를 통해 기자인 말콤보다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나는 제노비스 사건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작가라고 할지라도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데 말콤 글래드웰의 오류를 깨닫게 해준 스티븐의 책은 완벽했을까? 스티븐이 쓴 책에서 오류라는 생각을 떠올리기는 힘들어 보였다. 슈퍼 괴짜 경제학의 내용 자체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예비 노벨상을 받은 천재 경제학자 스티븐이 아니던가.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스티븐을 만나 천재 경제학자도 큰 오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남독으로 비판적 사고 키우기. 내가 완독했던 책 중에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두꺼운 책은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이다. 주석과 참고문헌만 250쪽에 총 1406쪽이나 되는 이 책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폭력성이 어떻게 감소했는지를 밝힌 가히 환상적인 책이다. 그런데 핑커는 이 책에서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에서 범죄율 감소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밝힌다. 사실 범죄율 감소 파트는 괴짜 경제학의 백미로서 많은 찬사를 받았던 부분이다. 미국의 범죄율은 1990년대에 이르러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범죄율 하락 경향이 뚜렷하자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다. 레빗은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의 범죄율 감소에 대해 미국 10대 일간지에 기사화되었던 다양한 분석을 인용 빈도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혁신적 치안 정책, 징역형의 증가, 마약 시장의 변화, 인구 고령화,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 건실한 경제, 경찰 인원 증가 등의 순으로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왔다. 상식적인 내용으로 납득이 가는 원인들이다.
하지만 레빗은 이 목록에서 3가지는 범죄율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가장 크게 기여한 원인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이 대목을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범죄율 급감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인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즉 낙태 합법화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973년 1월 22일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낙태 시술이 합법화되었다. 이 판결이 있고 나서 첫 해에 미국의 낙태 시술 건수는 75만 명이었고 얼마 되지 않아 매년 160만 건에 이르게 된다. 예전에는 중상류 가정의 여성들만 비싼 돈을 들여 불법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떤 여성이라도 미혼모, 10대 임산부, 가난한 여성, 아니면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여성들도 적은 비용으로 쉽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레빗의 주장에 따르면 상황이 어려운 여성들이 낳은 자녀는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의 자녀에 비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결국 이 여성들의 낙태 증가는 미래의 범죄자들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를 낳았고 낙태 합법화 직후 출생한 첫 번째 아이들 집단이 10대 후반이 된 1990년대에 이르자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레빗의 오류를 지적한다. 먼저 레빗이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2가지 통계에서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낙태를 많이 한다는 것이 꼭 출산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레빗의 예측과는 달리 1973년 이래 취약계층 여성, 가난하고 미혼이고 10대이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산모들, 들의 출산은 오히려 아주 많이 늘었다. 낙태가 불법일 때보다 합법일 때 피임을 하지 않고 섹스를 할 가능성이 높고 원치 않는 임신이 더 늘어나며 이에 따라 낙태 건수가 늘었다 해도 출산율은 일정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레빗은 낙태 합법화 전후로 원치 않는 임신 비율이 일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핑커가 제시한 통계는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2번째 오류는 1990년대 10대 후반 청년들의 범죄율 감소에 관한 것이다. 레빗의 주장처럼 1973년 이후에 낙태 합법화로 범죄율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제일 어린 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하지만 핑커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 미국의 범죄율 감소는 나이가 더 많은 연령 집단에서 일어났다. 레빗은 데이터 분석과 탁월한 통계 해석을 통해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괴짜 같은 결론을 내놓는 인물로 유명하다. 기자인 말콤이 경제학자인 레빗에게 취재로 반박당했던 것처럼 통계에 능한 레빗이 진화심리학자인 핑커에게 통계로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 그리고 천재 경제학자 레빗이 설득력 있는 근거로 비판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느 누구라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인물의 주장이라 해도 의심해봐야 하며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 인물이라 할지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이런 비판적 사고를 결국 남독을 통해 얻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저자를 접하면 다양한 생각을 만나게 마련이다. 그 다양한 생각들은 때로는 서로 연합하지만 때로는 격하게 충돌한다. 그리고 그 강력한 충돌 속에서 살아남은 독자는 비판적 사고라는 좋은 무기를 소유하게 된다. 또한 독자는 남독을 통해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비판의 형식도 배울 수 있다.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한 가운데 명확한 근거와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비판하는 저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를 비판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 몇 가지 소소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누구나 동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부족이나 사고의 한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소한 오류가 몇 가지 있다고 하여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와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은 여전히 내가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들이다. 비판을 해야 하는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캐나다의 수도가 어딘지 몰랐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멍청한 게 아니든 말이다. 예능 프로그램의 퀴즈를 보고서야 나도 캐나다의 수도가 어딘지 알았다. 그나저나 그렇다면 핑커가 승리한 것인가? 하지만 대단한 핑커도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 그는 지금 블랙스완의 저자로서 투자자이자 독설가인 나심 탈레브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핑커 형님, 고생 좀 하세요.